민주당이 부동산 비리 의혹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전문가 토론을 거쳐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공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야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논의를 제기했지만 소급 적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당정이 합의한 폭넓고 두터운 피해 지원 방식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전히 소급 적용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남 마산시 가비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함께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분위기와 충청 대망론의 유력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한 지역 민심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긴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위법 의혹이 나온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 조사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감사원의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고하고 이 중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출당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고 오후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김회재, 윤미향 의원 등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고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양이원영, 우상호 의원 등 5명이 농지법 위반 의혹입니다. 고 대변인은 논의의 공정성을 위해 명단을 가린 채 사안을 판단했고 의원들의 소명 절차가 필요하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탈당을 권유받은 몇몇 의원들이 억울하다고 항의하면서 지도부가 내린 결정을 두고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상호 의원은 갑작스런 어머니 장례로 묘지용 토지를 구했고 모든 행정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밝혔고 윤미향 의원은 홀로 사는 시어머니의 집을 남편 명의로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일단락한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의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 조사는 셀프 조사이자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습니다.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셀프 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회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감사원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를 운운하며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앞두고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종부세 과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과세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세제 관련 비공개 토론을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위는 종부세 적용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에 대해선 과세가 필요하다는 게 특위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양도세는 현재 거래 가격 9억 원인 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현재 최대 80%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양도소득 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거주가 아닌 단순 보유의 경우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더라도 양도 차익이 클 경우에는 공제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을 놓고 토론회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찬성 측은 주택 시세가 급증한 현실에 맞게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갭 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양도세 완화 정책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양도세 개편 배경에 대해 부동산 특위 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9억 원이라는 고급 주택 기준이 만들어진 지 10여 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12억 원 정도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1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결론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회 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소급 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신 피해 지원 방식을 택했고 야당은 반드시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넉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손실보상법 심사가 재개됐습니다. 여야는 6월 국회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어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 끝에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소급 보상 대신 피해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적이고 피해 산출에 시간이 걸려 일부 업종은 피해 지원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 때까지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5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데서 이게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은 소급 적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을 할 것처럼 하다 시혜성 위로금으로 퉁치겠다는 것이라며 당정 합의안은 가짜 손실보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 세수 32조 원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란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손실보상 등 시급한 민생 현장에 사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손실보상을 이번에 소급하지 않는다면 이건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짜 손실보상이라는 지금 용어를 저희가 썼습니다. 정의당도 단체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없는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에 피해 지원을 특별법으로 할지 소상공인 피해지원법으로 할지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지원법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자는 반면 야당은 손실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소위에서 당정 합의안을 담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는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이 거센 가운데 만 40세 이상으로 돼 있는 대통령 출마 나이 제한을 없애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2030 정치인들이 대통령 출마 나이 제한 폐지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고 원포인트 개헌 추진 얘기도 나왔습니다. 실제 개헌이 성사될지 여부와는 별개로 나이 제한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공감대가 큰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우리 헌법은 40살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을 포함한 2030 정치인들이 나이 제한의 철폐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표를 결정하는 선거에 참여할 권한을 이미 가진 국민들에게 단지 그들이 몇 년의 시간을 더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준석 돌풍이라는 시대적인 우리 국민들의 요청 앞에서 더 이상 장유유서 헌법은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2030 의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의석의 약 4%입니다.
이곳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청년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선 후보들은 많지만 막상 청년들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은 차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의 호응도 잇따랐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대통령 출마 나이를 25살로 낮추는 개헌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이낙연 전 총리도 나이 제한을 낮추자는 입장입니다. 34년 된 개헌 지금 헌법 아닙니까? 현재 우리 현행 헌법이 그 시대에 그 연령 제한을 둬야 됐던 그런 가치관과 오늘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이 25세거든요. 그래서 25세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5살부터 대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했고 공동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주호영 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나이 제한을 폐지하거나 낮추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개헌 문제는 권력 구조 개편이 따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KBS, MBC, EBS 이 방송사들의 공통점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방송이라는 겁니다. 다만 국민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일부 비판도 함께 뒤따라왔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정치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참여 방식으로 공영방송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토론회에 한도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경영진과 보도 방향이 바뀌며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르곤 했던 공영방송. 오는 8월부터 9월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되고 12월엔 KBS 사장 선출이 예정돼 있지만 경영진 선임 구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이사 11명은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9명은 방통위가 임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가 국회 관행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국민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국민 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 방식을 살펴보면 정치권의 좀 일방적인 그런 선임이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 참여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참여할 국민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지도 논란입니다. 자의적 판단을 중시하거나 정치적 후견을 받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보다 무작위 추첨을 통한 시민위원회가 실제 시민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 자율성 하에서 나를 믿고 따라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지도 또는 권위의 대표 체제거든요. 직접 민주주의로서의 그런 그 동일성의 원칙들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1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정필모 의원은 국회 표결을 통해서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사회 자체가 정치적으로 여야의 의석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특히 우리 당이 집권당했을 때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 고리를 끊자는 겁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서 표결에 의해서라도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20대 국회에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 중립성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선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TF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면 군복을 벗게 하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홍철 TF단장은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제19 감싸기식 수사와 편결,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핵심은 군 사법체계의 변화라며 강제추행 등의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검찰과 군검찰이 참여하는 특별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원내대 측회의에서 이미 내부 은폐와 무마에 가담한 군 당국에 의한 수사는 믿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국회 국방위와 여가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가 합동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요건을 채운 전태일 입법 등이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노총과의 면담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전태일 입법 등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임위에 회부된 청원의 심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지만 상임위 의결로 얼마든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며 청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네. 예상보다 이제 많은 의원 숫자가 나왔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였는데 민주당의 이제 현재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좀 심각했다, 고심이 깊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당초 예상했던 결과보다 이제 더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좀 당황했고 당혹스러웠는데요. 국회의원을 비롯한 가족의원 한 12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심이 좀 깊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권익위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또 그 배우자, 또 직계 좀비 속 등 무려 816명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제 국회의원 본인이 6명이고요. 가족이 6명, 16건에 대한 위법 의혹이 있었고 이 중 2건은 이제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이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점점 확대가 되고 커지면서 민주당이 불끄기에 나섰거든요. 이제 국면 전환을 위해서 꺼낸 카드가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의뢰한 거였는데 이 날짜가 지난 3월 30일이었습니다. 거의 70일 만에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국토부 장관 전격 교체가 됐고요. 또 정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있었고 LH 혁신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권익위의 여당 의원 전수조사 발표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건이 이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민주당이 LH 사태로 폭발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스로 권익위의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보다 많은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또 다른 민심 악화를 또 우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하면 민주당이 이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제 커지면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의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3월 30일이었고 이제 70일 만에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네. 당초 민주당이 예상한 것보다 네. 이 부동산 투기 의혹자들이 지금 많이 나온 상황인 거네요. 네. 네, 두 자리 숫자라는 데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이제 처음에는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자체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갖고 했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 네, 앞서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 조사 결과는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속 의원 17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역공을 이제 맹공을 펼쳤거든요. 이제 비판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받자 이러면서 역공을 또 펼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진행이 돼 왔는데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제 174명 중에 12명의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이제 한 자리 숫자라든지 아니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당혹스러운 면이 있고요. 한준호 대변인의 말을 빌리자면 어제 이 결과를 송영길 대표가 미리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 오늘 아침까지 송 대표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심이 깊었고 또 걱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권익위가 이제 민주당 전체 174명 의원 중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명단 발표를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민주당이 고심 끝에 그 명단을 이제 발표를 한 거네요. 네, 발표가 됐습니다. 권익위는 이제 투기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이 이 국민 감정이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의혹만 가지고 의원의 이제 그 명단을 발표를 하게 되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자 이제 그 야당 국민의힘이라든지 정의당에서는 이제 국민 기만이다. 조사 결과를 의뢰했는데 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거기에 의원 명단은 없다. 이제 국민 기만이다 하면서 명단을 이제 발표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당을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 이제 논의를 거쳐서 그 의원들의 이제 투기 의혹이 연루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를 했거든요. 잠깐 함께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 그 업무상 비밀 의혹에는 이제 김한정 의원과 서영석 의원, 임종석 의원이 연루가 됐다고 나왔고요. 또 농지법 위반에는 우상호 의원, 또 오영훈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윤재갑 의원, 김수홍 의원 등 한 5명이 됐고요. 명의신탁 위반에는 이제 윤미향 의원과 김주영, 김혜재, 문진석 의원 등입니다. 이 명단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초재선 의원이에요. 임종성 의원이라든지 이제 그 김한정 의원, 이제 임종성 의원 이런 이제 재선 의원들이 있고 이제 중진 의원 중에는 우상호 의원이 이제 유일하게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오늘 즉각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머니 묘지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구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제 행정 절차까지 마쳤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당 지도부에 요청을 합니다. 소명 절차를 좀 진행해 달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제 발표가 있기 전에 민주당의 이제 김태년 전 원내대표 그리고 현 그 송영길 당 대표가 투기 의혹자에 대해서 이제 단호히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그 앞서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좀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2일이었는데요. 민심경청 프로젝트 이제 4월 재보선의 패인 요인이 뭔가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했던 게 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이제 보고대에서 발언을 했는데 부동산 특이 의혹만 있더라도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만 있더라도 출당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무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복당을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좀 세게 강원지 공언을 했거든요. 당시 발언부터 좀 함께 들어보실까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협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송 대표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됐습니다. 또 오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렸고요. 그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한 이제 대응 반응이 이제 논의가 된 건데 오전에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서 오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심이 컸다라는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엄정 대응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이제 자진 탈당 권유로 결론이 났습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서 이제 출당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의석 축소가 이제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번 권익위 발표가 앞으로 이제 전국에 미치는 파장, 영향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3월에 보면 이제 LH 사태가 한창 이제 정점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특검하자, 국정조사 하자라고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권익위 조사 결과에 여당 의원들이 연루된 게 나왔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한 다시 한번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재보선 이후에 여야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쟁점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게 지난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 김부겸 총리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후에 나온 이제 내용들을 보면 한 17명 그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12명의 여당의 의원이 있고 물론 주목되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야당 의원들까지 같이 이제 조사 결과가 뭐 연루됐다라는 게 나오면 아마 이제 대선 전국이잖아요. 또 부동산 민심은 또 우리 국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여야 의원들이 전류됐다라는 게 좀 크다, 이제 확대가 된다면 여기에 미치는 파장은 이제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투기 전수조사, 야당의 이제 그 조사부터 포함을 해서 계속 또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민주당 소속 부동산 투기 의혹자 명단 발표 그리고 이 발표가 전국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커져가는 경선 연기론입니다. 일찌감치 대선 경쟁이 시작된 민주당이 대선 경선 시기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당원 당규상 민주당은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하도록 돼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보다 2개월 늦은 120일 전까지로 돼 있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2달 정도 빨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 일각에선 이 경우 야당 공격에 노출될 수 있으니 흥행도 일으킬 겸 집단 면역이 예상되는 11월로 경선을 2달 정도 미루자는 경선 연기론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당내 대선 주자들과 측근들까지 가세하면서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당의 책임 있는 당원 동지들도 모두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선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슈퍼스타 K 방식이라든지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리그전 또는 토너먼트를 통해서 역동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경선의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른바 빅3 후보 중에 한 명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윤영찬 의원. 이들 외에도 다른 대선 주자인 이광재, 김두관, 박용진 의원과 최문순 강원지사까지 앞서 경선 연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원칙대로 하자면서 여전히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세균 전 총리 측과 이광재 의원 측은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경선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면서 반 이재명 연대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경론이 예고되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론, 과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요. 미리 하는 위로입니다.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심이 누구에게 쏠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흥행의 주역이 되고 있는 이준석 후보, 돌풍을 이어가서 과연 30대 당대표가 탄생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죠. 그런데 이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면서 최대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에게 미리 위로의 말을 전한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타격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정계 은퇴하고 대통령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기회가 올 수 있다. 낙선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오히려 많이 득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선의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소장파로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싣고 있는 하태경 의원. 나 후보가 낙선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정계 은퇴하고 대통령이 되신 분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4대 대선 때 김영삼 후보에게 패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나중에 복귀해서 1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죠. 하의원에 미리 건넨 위로는 나 후보가 정권 교체에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했던 그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의원뿐 아니라 이준석, 나경원 후보 등과 함께 당권 경쟁 중인 홍문표 의원도 오늘 이준석 돌풍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호영, 나경원 두 후보는 이번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연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과 위로받는 사람은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어제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 지도부의 조치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상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부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상호입니다. 네. 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발표한 민주당 의원과 가족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발표에 대해서 오늘 당 지도부가 의원 12명의 명단을 이제 발표하면서 전원 탈당을 이제 권유하기로 했는데요.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 그리고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출당 조치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그 탈당 거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그 징계 수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징계라기보다는요. 일단은 그 여당의 소속 의원으로서 수사를 받게 되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보호의 틀 없이 무소속 의원으로 수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다시 복당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번 그 권익위 조사는 이제 의혹이 있는 경우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의혹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의혹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의원 전원에 대해서 일단은 그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은 최종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직 신분 유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출당 조치의 형식을 밟은 것이고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달리 뭐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달라는 의미로 탈당 권유를 이번에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 당이 어떤 부분에 관해 확정적으로 그 혐의를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그 탈당 거부 의원들이 이제 더 나올 경우에 추가 그 출당 조치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김한정 의원의 경우는 이 이른바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지금 그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혐의하면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미 무혐의 처분이 확정이 된 거라면 더 이상 진행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탈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유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사실상 무혐의 결론이 난 상태에서 국수본에서 최종적으로 그 대상 의원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결정을 내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함께 발표되는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무혐의 결론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서면 조사까지 다 끝났고 더 이상 진행할 게 없어서 무혐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권익위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경찰과 전혀 협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권익위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한계에 비춰봤을 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부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으로 면피용 셀프조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도 감사원에 다시 조사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은 되게 웃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민주당에서는 전현익 그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조사에서 아예 제척을 했거든요. 스스로가. 그래서 스스로가 이미 그 업무를 기피하고 빠져나간 상태에서 오히려 야당에서는 추천을 했어요. 야당 추천 인사가 들어와서 이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충분하게 야당 추천 인사까지 추천할 정도로 권익위에서 여당 의원들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놓고 이제 와서는 본인들이 그 권익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미 업무에서 배제된 권익위원장의 과거 그 정당 이력을 가지고 그 문제 삼는 거는 그야말로 정쟁화에 대한 의도에 불과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여당 입장에서 똑같이 최근에 1년의 감사원장과 정부 여당이 굉장히 극한적인 대립을 보여온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편파적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야당 조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빠지라고 얘기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민주당 당내에서 이제 현재 경선 연기론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제 반대의 입장이 이제 여전한 상황이고, 이 경선 연기가 실현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현된다기보다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당원 당규에 따라 그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재보선 선거할 때 한번 그 국민과 이미 약속했던 어떤 당원 당규를 우리 당의 어떤 특정 이익과 관련된 문제였겠죠. 그래서 손을 봤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원칙 없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보선 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지금 이런 논란이 자꾸 계속 재생산되는 게 맞는지는 좀 의문인데, 물론 아까 보니까 의원들 중에는 이 어떤 이벤트를 굉장히 국민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진 메시지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형식과 그다음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연기할다, 그런 의미라면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니면 내가 아직 국민들과 당원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라면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그럴 때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박홍근 의원이 정확히 설명한 것처럼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갖다 그런 원칙 없는 연기로 이어졌을 때 오히려 당내 갈등이 더 커지면서 국민들께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후보를 좀 더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그리고 그 시간을 얻는데 되게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요. 전당대회 막바지 당권 레이스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대표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그리고 향후 대선 전국 전망까지 국민의힘의 중진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축하받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제1회 대한민국 국회의정 대상에서 입법부문 정치행정 분야 우수 의원으로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제주 4.3 사건 특별법의 입법 성과를 이제 인정받으셔서 이제 수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이제 기울이셨는데 소회 먼저 들어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입법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이제 입법에 주로 계량적 평가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건을 발의했느냐, 몇 건을 통과시켰냐, 그런 거였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정성적인 평가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들, 우리 또 보좌 직원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외람된 우수위원으로 선정되게 된 데는 이 제주 4.3법 처리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은 1947년 3월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그리고 1954년 9월까지 제주에서 일어난 어떤 소유 사태, 그로 인해서 희생된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선 그 진상 조사 문제하고 또 이 손배상 문제, 그 중위들에 대한 손해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번에 일단 타결이 돼서 통과가 되는 바람에 아마 제가 대신 그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당내 상황 짚기 전에 오늘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좀 질문을 쪼개서 드릴 텐데요. 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민주당 조치 먼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부동산 문제고 부동산 투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예외가 있을 수 없겠죠. 어쨌거나 일단 기본 조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이 동료이지만 그런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 팩트 자체를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원칙대로 정말 그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시비를 가려서 뭐 법대로 처리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아마 조사를 받을 걸로 알고. 네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는? 네. 저희 국민의힘도 뭐 개별 의원들의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것 이상의 기준으로 철저한 조사와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아마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야기 이제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선출이 되는데요. 네, 현재 그 당원들 투표가 진행 중이죠. 네네. 굉장히 그 높게 투표를 나오고 있는 걸로 이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세대 교체냐 경륜이냐 의원님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네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대표를 선출하는 게 다른 때하고 다릅니다. 우선 대선을 앞둔 그런 중요한 시기에 대표를 뽑는다는 거고요. 또 당내에서 사실 세대 교체냐 경륜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 온 그런 그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신진과 중진 간의 이 차별화가 어떻게 선택을 받을 것인가. 또 지금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게 혁신과 통합인데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뭐 아시는 것처럼 소위 그 젊은 후보인 그 우리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때문에 그런지 흥행까지 같이 지금 상승이 돼 있어서 오늘 오후 5시가 모바일 투표 이틀 동안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36.16%라고 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당대표 선거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네. 그런데 내일하고 모레는 또 ARS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쩌면 과반수 정도 이상 넘는 투표율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과거에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그동안에 당명을 바꾼다고 했지만 제대로 못 바꾼 게 아닌가. 이번에 제대로 바꿔라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보고 저희들도 경계하면서 그런 것을 국민의 목소리나 당원들의 뜻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충청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죠? 네네. 네, 지난주에 당대표 후보들이 마지막 합동 연설을 대전에서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충청권 인사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네네. 충청 대망론이 아주 화제였습니다. 중진 후보들은 이렇게 충청 대망론을 강조한 반면에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자강론을 강조해 왔는데 충청 지역이나 당원들 민심 어떻습니까? 네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의 선택이 국정의 선택이었습니다. 늘 선거 전에는 이제 충청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랬죠. 했는데 네. 뭐 선거 이후에는 좀 달라지거나 오히려 소연으로 그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네. 좀 충청도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위 그 충청 대망론 이번에도 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충청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되는데 사실 충청권 출신이 지금 한 번도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선택을 못 받다. 물론 과거에 내각제에서는 뭐 우리 유모선 대통령이 계셨습니다만 네. 그런 아쉬운 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이 대표도 그거와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지금 나온 후보들이 누가 되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되면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논쟁 속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표가 누가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 한 사람의 의중으로 이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또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경로와 다른 과정과 다른 또 룰이 있습니다. 그게 되기 때문에 대표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의 국민의 여론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 그게 중요하지 대표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만 저희로서는 충청 대망론이 좀 제대로 실현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 그 지난 4일 날 합동 연설에서 네. 대세 충청 대전과 세종, 충청. 그래서 대세 충청, 충청의 대세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
좀 발휘가 됐으면 좋겠다. 충청 대망론이 충청 실현론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기대는 많이 말씀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 당대표 경선 이제 상황에서 나경원 이제 후보가 이제 김종인 전 이제 비대위원장과 이제 이준석 후보가 사실상 이제 윤 전 총장을 뭐 배제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이제 당권 그 주자들끼리 공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뭐 후보자 간의 열띤 토론과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뭐 저희가 특별한 뭐 아니고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고, 다만 그것이 어떤 뭐 비방이라든가 허위 사실이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점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그런 후보마다 다소 다른 그런 그 입장을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대체로 그분들의 의도가 전체적으로 이게 파악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편집된 그런 의사에 전달되다 보니까 실제 제가 대화를 해보면 좀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우리 대표가 되든 이 대선 후보를 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이 개인의 의사보다도 어떤 시스템이나 우리가 당원 당규라고 하는 그 룰이 있습니다. 그게 따라 하면은 다소간의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것 때문에 대선 후보가 뭐 이렇게 정말 크게 달라지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어쨌거나 차제에 누가 대표가 되든 소위 그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뭐 아까 말씀한 윤 총장뿐만 아니라 그 김동연 부총리 또 뭐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수 후보 또 홍준표 아직은 무소속이지만 그런 분 전체가 이 버스 탈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와 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윤 전 총장 측이 최근에 또 활발한 공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입당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윤 전 총장의 공개 행보와 입당 가능성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최근에 이제 두드러지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대개 보니까 그분 스스로의 어떤 공개된 행보라기보단 그분들과 만난 분들의 어떤 언론에 얘기하는 게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한된 행보를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뭐 후보가 누가 되면 어떤 뭐 여러 가지 이 대선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거나 윤석열 전 총장이 유력한 야권의 후보인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분이 국민의힘이냐 또 다른 선택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언제 되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측이 많습니다만 저는 너무 성급하게 그분한테 그런 거를 촉구하는 것보다는 정말 신중한 준비를 해서 제대로 좀 행보를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좀 여유를 주는 게 안좋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분도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와 의미 있는 언행과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세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와는 좀 다를 것이다. 이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대권 후보들이 함께 경쟁하는 가운데 정말 흥행도 만들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우리 그 나라의 비전을 창출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길 바라지 윤석열 총장한테 왜 빨리 입당하느냐 이걸 촉구하고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좀 여유를 갖고 그분이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와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지켜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대세 충청을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당내 충청권 중진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선출될 새 지도부와 또 충청권 중진들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이 그 대선에서 결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충청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충청 대망론도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연계된 역할이라면 이제 충청 그러면 뭐 중간이다 뭐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개별적인 건 물론이고 충청권 의원끼리 충청 지역 여론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그런 제대로 된 그런 행보가 좀 돼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대표가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집단지도 체제를 바꾸는 걸로 하다가 단일 지도 체제로 바뀌긴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 우리 충청권 의원들 중진들이 그 이상의 충청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개별적인 노력과 또 의원들 간의 이 공유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당이 우선
이 대선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관자가 아니고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있을 텐데요. 양승조 현 충남지사가 대권 이제 의지를 밝히고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공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 충남지사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만약에 고리되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 판단은 아마 그렇게까지 보궐선거까지는 안 가고요. 네. 정상적인 대행체제로 갈 수 있군요. 가고죠. 이제 시기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로 이제 그 이명수 의원님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출마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뭐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여러 번 뭐 후보로서 거론은 여러 번 됐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뭐 그렇게 거론되는 자체가 저로서는 좀 과분한 일이긴 합니다. 저 말고도 뭐 유력한 뭐 우리 당에도 후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네.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가 도정이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다 뭐 경제 어렵고 또 소상공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시기에 대권 행보에 선언을 해버리면 도정은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말 도정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대권의 후보로 되는데 이걸 선언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도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양 지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네. 그러니까 양 지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충남의 미래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준비와 또 각오와 그런 비전을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도전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포함해서.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한 충청 지역 민심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 전주 33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강원 산간과 전북 동부 지역의 소나기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